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제조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48살 평범한 여성입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번듯한 기업을 일구신 친정아버지를 존경하며 저 또한 아버지의 회사에서 20년 넘게 치열하게 일해왔네요. 남들은 사장님 딸이라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장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 지켜온 회사이자 가족이었기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더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익숙한 회사 이름이 나오더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로 주목받던 S푸드가 제품 성분 논란과 함께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으며 심각한 표정의 앵커 멘트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웃으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두고 싶달까요? 화면 속에서 난리가 난 회사가 바로 제 전남편이란 작자가 우리 회사 기밀을 훔쳐서 기세등등하게 도망친 곳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쯤 그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구르고 있겠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남편이 뒤로는 딴 여자와 놀아나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라이벌 회사에 팔아넘길 공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며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을 기회 삼아 쓰레기 같은 인연들을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그 인간은 끝까지 반성은커녕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죠. 야, 김영희, 너 나랑 이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말했지? 나랑 이혼하는 순간 너네 가족 싹 다 알거지 되는 거라고. 내일 아침 뉴스나 잘 봐라. 아주 볼만한 테니까.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가소롭던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혀를 깨물어야 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상간녀의 차에 올라타던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샘을했네요.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게 너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하고 말이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탐내다 보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인데 제 전남편은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는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처가 덕보며 호의호식하던 빈 껍데기였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들었으니 체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와 처가를 배신한 전남편, 그리고 그를 조종해 한몫 챙기려던 파렴치한 상간녀에게 날린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정확히 6개월 전 회사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임원 회의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신제품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회장인 친정아버지를 비롯해 뼈 굵은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어 공기부터가 무겁고 진지했죠. 그런데 그 엄숙한 분위기를 와장창 깬 건 다름 아닌 제 남편 박민석 이사였습니다.
남편은 제 덕분에 영업이사라는 과분한 명함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 실무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회의 도중 벌떡 일어나더니 PPT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회장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장사를 합니까? 원가 절감이 생명인데 국산 고춧가루니 천연 조미료니 하면서 돈을 땅바닥에 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중국산 싼 거 섞어서 대충 맛만 비슷하게 내면 소비자들이 알게 뭡니까? 포장지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남는 게 있죠. 순간 회의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일궈오신 아버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죠. 직원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란 게 딱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 그게 영업 담당 이사가 할 소린가? 우리 대성식품이 30년 넘게 버틴 힘이 바로 정직과 신뢰야. 당장 그 입 다물고 자리에 앉게. 보통 사람이면 그쯤에서 눈치 챙기고 사과했을 텐데 남편은 거기서 한술 더 뜨더군요. 아버님, 아니 회장님, 그게 다 옛날 꼰대 같은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사한테 밀리는 겁니다. 저처럼 젊은 감각으로 경영을 해야 회사가 크죠. 결국 참다 못한 자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의 계속 진행하시죠. 억지로 남편을 자리에 앉히고 직원들에게 대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윙윙거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네요. 그날 밤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퍼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술주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영희, 너 아까 봤지? 장인어른이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나 개무시하는 거. 아니 내가 명색이 이사인데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처가살이 더러워서 진짜 못해먹겠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이사면 이사답게 행동을 했어야지. 아빠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무시하고 불량식품 만들자는 게 할 소리야? 제 말에 남편은 빈 깡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불량식품이야? 원가 줄여서 이익 남기자는 게 경영이지. 너랑 장인어른은 나를 그냥 머슴 취급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내 능력 제대로 보여줘서 니들 코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그때는 그저 술김에 하는 헛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차라리 능력이라도 없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그놈의 삐뚤어진 인정 욕구와 허영심이 결국 우리 회사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씨가 되고 있다는 걸 전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이라 친정집에 가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공사 구분이 확실한 분이라 집에서는 회사 이야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식탁 분위기가 유난히 좀 썰렁하더라고요. 남편은 며칠 전 회의실 사건 때문에 재발절인 건지 아니면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건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만 퍼먹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남편 숟가락 위에 갈비찜도 올려주며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지시더군요. 자네 요새 우리 경쟁사인 S푸드 쪽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린다며? 지난주엔 골프장에서도 봤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 순간 열심히 국을 떠먹던 남편이 푹 하고 사레가 들려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 등을 두드려주며 물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살을 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스푸드라뇨? 전 그쪽 사람들 얼굴도 모릅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억울합니다 정말. 얼마나 펄쩍 뛰며 부인을 하는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아빠가 지난번 회의 때 일로 아직 화가 덜 풀리셔서 괜히 떠보시는구나 싶었죠. 아버지가 워낙 의심이 많고 깐깐한 분이라 가끔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시거든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당황하는 걸 보니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버지가 너무하신다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경쟁사 사람들을 왜 만나요?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식사 자리에서까지 그러지 마세요. 박서방 체하겠네. 제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뚫어지라 남편을 응시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닦아내더군요. 아버지는 짧게 혀를 차시며 마지막 경고 같은 한마디를 남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니면 말고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쥐새끼처럼 구린 짓 하고 다니다 걸리면 그땐 내 딸 남편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툴툴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사람을 의심해도 유분수라느니 자기가 이 집의 머슴이냐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주느라 진땀을 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의 촉이 정확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위라는 놈이 뒤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저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과도한 반응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저 착한 사위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도 꼭 챙겨가질 않나. 밤늦게 누군가에게 문자가 오면 화들짝 놀라서 덮어버리질 않나. 뭔가 숨기는 사람 특유의 그 찝찝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당신 누구길래 밤늦게 문자가 와? 하고 물으면 그냥 김 부장이야. 내일 회사 자료 때문에. 하고 말을 더듬는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영 수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설마 하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게 말이죠.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떡이 되어 새벽이 다 되어서야 기어들어왔습니다. 나왔어. 물 좀 줘. 인사불성이 되어 침대에 쓰러진 남편을 보는데 평소 같으면 꿀물이라도 타줬겠지만 그날따라 영 찜찜하더군요.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뒤가 구리다는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게다가 요 며칠 핸드폰을 신주단지 모시듯 끼고 살며 화장실까지 들고 가던 모습도 자꾸만 눈에 밟혔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걸 확인하고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거실장 위에 놓인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겉옷만 대충 걸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제 향수는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켜고 최근 녹화된 영상들을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낮 시간에 찍힌 영상 하나를 재생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진짜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역전이라니까? 그깟 꼰대 같은 회장님 밑에서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 거야? 적막한 차 안을 가득 채우는 젊은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화면 속에는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과 조수석에 앉은 여자의 손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그 숙성 소스 레시피만 빼오면 에스푸드에서 이사 자리 보장해 준댔잖아. 거기 연봉도 여기 2배래. 우리 둘이 그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응? 할 수 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금 제 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이 어린 회사 기밀을 훔쳐서 경쟁사에 팔아넘길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푸드라면 우리와 피 튀기게 경쟁하는 곳인데 거기에 핵심 기술을 넘기겠다뇨.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명색이 영업이사인데 그까지 종이 쪼가리 하나 못 가져올까봐. 장인어른 서재 금고 비밀번호도 대충 눈여겨봐뒀어. 이번 주말에 처가 비면 내가 싹 털어올게. 넌 그냥 오빠만 믿고 있어. 알았지? 역시 우리 자기 최고다.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이혼 도장 찍는 날만 기다려라. 둘이 낄낄거리며 나누는 역겨운 대화를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블랙박스 화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요.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자고 있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건드려봤자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오리발 내밀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네가 감히 우리 아빠 회사를 팔아먹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제 핸드폰에 복사해 넣었습니다. 눈물 대신 도끼가 차오르더군요. 이 증거 하나면 놈을 단매에 때려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쥐새끼를 잡으려면 확실하게 덫을 놓아야 하니까요. 주차장에서 집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방에서 드르렁거리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 인간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제 아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꿈에도 모르고 저렇게 편하게 자빠져 자고 있는 거겠죠? 당장 달려가서 물을 한 바가지 끼얹고 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심증은 확보했으니 이제 꼼짝 못할 물증이 필요했으니까요. 평소 남편이 내 서재는 청소한답시고 건드리지 마. 중요한 서류 섞이면 골치 아파 라며 유난을 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구린 짓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레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방 안,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놓고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랍을 열었을 땐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무용품이랑 영수증 쪼가리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 집 살림 20년차 주부 아닙니까?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두꺼운 경영학 전공 서적들이 꽂혀 있는 게 묘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책등이 유난히 달아있는 책 한 권을 뽑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쳐보니 세상에나, 책 안쪽 페이지를 네모나게 판에서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와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악랄하고 더러운 계획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D-Day 10월 25일 장인어른 생신 파티 날, 서재 금고 비밀번호 재확인, 숙성 소스 배합비 원본 확보, 회사 이중장부 털기. 심지어 맨 뒷장에는 S푸드 이사직 계약 조건, 연봉 2억 플러스 인센티브, 법인카드 무제한 같은 내용까지 적혀 있더군요. 단순히 바람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자였어요. 산업 스파이나 다름없었죠.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지 배만 불리겠다는 심보가 너무나 괘씸하고 소름 끼쳐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첩 내용과 USB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이를 악물고 찍었네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덮어 원래 자리에 아주 정교하게 꽂아두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비서실장이 놀라서 따라 들어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서방 그 인간이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글쎄.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간밤에 찍어둔 수첩 사진과 USB 사진을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숙성 소스 배합비를 경쟁사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서재 금고를 털 계획까지 낱낱이 이실짓고 있죠.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뒷목 잡고 쓰러지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허허하고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태연하게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제 어깨를 두둑두둑 두드려 주셨습니다. 영희야, 진정해라. 놀랄 거 없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알고 계셨다고요? 그게 무슨... 그 USB랑 수첩 네 남편 보라고 내가 일부러 흘려둔 미끼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끼라뇨?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책상 서랍에서 진짜 기밀 서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요새 김서방 눈빛이 영 탁하길래 내가 시험을 좀 해봤지. 내 서재랑 금고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게 느껴지더구나. 그래서 놈이 딱 발견하기 좋은 곳에 가짜 정보를 놔둔 게야. 거기 들어있는 레시피, 그거 10년 전에 짜서 못 먹는다고 폐기한 실패작이다. 장부, 횡령 내역은커녕 우리 회사 구내식당 식자재 영수증이나 모아둔 가짜고. 아, 그제야 막혀있던 숨통이 확 트이더군요. 아버지는 이미 사위의 배신을 꿰뚫어보고 그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도록 판을 깔아놓으셨던 겁니다.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잡을 놈들을 생각하니 그제야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놈이 그걸 훔쳐가서 경쟁사에 넘기는 순간 그게 바로 놈들의 재산날이 될 테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제가 너무 약해 빠져 있었나 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깔아준 판 위에서 저 인간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다 고꾸라지는지 맨 앞줄에서 똑똑히 지켜봐 주겠다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온 그날 밤, 저는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뻔히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능구렁이 같은 남편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연기를 하려니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죠. 남편은 퇴근해서 씻고 나오더니 안방 화장대에 앉아 로션을 바르고 있더군요. 거울 너머로 저를 힐끔거리는데 눈빛이 어찌나 불안해 보이던지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일부러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잠이 안 와서 죽겠어. 남편이 로션 뚜껑을 닫으며 슬그머니 물었죠. 왜? 장인어른 때문에 그래? 아니, 또 뭐라 하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아빠가 부쩍 예민하시잖아. 경쟁사들이 워낙 치고 들어오니까 회사 기밀 관리가 걱정되시나 봐. 오늘 낮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서재에 있는 그 금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다음 주쯤에 은행 대여금고로 싹 옮겨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동작이 뚝 멈추는 걸 전 똑똑히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인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번들거리며 커지더군요. 에? 은행으로? 아니, 그 중요한 거 갑자기 왜 옮기신대? 아니, 집 서재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몰라.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누구도 못 믿겠다고 하시네. 당장 이번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옮기신다는데 아휴, 내가 가서 정리하는 거 도와드려야지 뭐. 제가 툭 던진 미끼는 시간 제한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물건이 사라진다고 하니 훔칠 거면 이번 주말 안으로 무조건 쇼부를 봐야 한다는 뜻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찜직듬직한 남편인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런 골치 아픈 거 신경 쓰지 마. 당신 피부 상한다. 정리는 내가 도와드리면 되지. 장인어른도 사위인 내가 나서면 든든해 하실 거야. 당신은 그냥 편하게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소름 끼치고 역겹게 들리던지요. 속으로는 그래, 네가 알아서 무덤으로 들어가라 라고 비웃어줬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남편을 둔 아내처럼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놓이네. 고마워 여보. 제 말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심의 미소를 짓더군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기회가 왔다고. 이번 주말이 바로 그 디데이라고 말이에요. 멍청한 인간.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줄도 모르고 들떠있는 꼴을 보니 묘한 쾌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놈이 덫을 꽉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밤이었습니다. 주말 낮, 거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은 따사로운데 집안 공기는 살얼음 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서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빈집 서재에 들어가서 그 가짜 보물들을 훔쳐낼 테니까요. 거울을 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저는 식탁 위에 준비해둔 누런 서류 봉투를 남편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퉁명스럽게 묻더군요. 열어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거니까.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며칠 전 차 안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캡처 사진들이었거든요. 상간녀 최유리가 남편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 둘이 서로 껴안고 낄낄거리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작성한 이혼 소장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며 사진을 집어드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야, 너 이거 언제? 아니, 어떻게? 언제? 당신이 그 여자랑 차 안에서 우리 회사 팔아먹을 궁리하면서 희희낙낙할 때 내가 다 들었어. 레시피 훔쳐서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겠다고? 아주 영화를 찍으시더라. 처음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던 남편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도저히 발뺌할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파를 발로 뻥 차는 게 아니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뭐 다 봤다 이거지? 잘 됐네 차라리. 나도 숨기느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나 그 여자 사랑해. 최 팀장은 날 진짜 남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줘. 근데 너랑 장인어른은 나를 무슨 머슴 취급이나 했잖아. 너처럼 맨날 일 얘기만 하고 무뚝뚝하고 애교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재미없는 여자랑 사는 거 나도 지긋지긋해서 토 나올 뻔했다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람 피운 주제, 도둑질하려던 주제, 핑계 한번 좋더군요. 자기가 무능력해서 무시당한 건 생각 안 하고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꼴이라니. 그래서? 그 여잔 재밌어서 당신한테 도둑질이나 시키던? 당신은 그게 사랑인 줄 아니? 이용당한 건 줄도 모르고. 시끄러! 너 같은 여자가 사랑에 대해 뭘 알아? 아무튼 이혼해. 뭐 위자료? 웃기지 마. 내가 그동안 이 집구석에서 눈칫밥 먹으며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해. 침까지 뒤겨가며 악을 쓰는 남편을 보니 남아있던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런 인간이랑 20년을 살았다니 제 인생이 불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라. 저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원대로 해줄게. 대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서 네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랑 같이 지옥불로 떨어져 봐라.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쫓겨난 남편은 며칠 뒤 아주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은 해주겠지만 재산 분할은 포기 못하겠다면서요. 참나, 빈털터리로 쫓겨나니 당장 돈줄이 말라서 똥줄이 탔던 모양이죠. 결국 우리는 조정기일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 변호사가 남편의 유책 사유, 그러니까 외도와 폭언 증거들을 들이밀며 위자료 청구를 이야기하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불리하다 싶었는지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잠시 쉬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저에게 눈짓을 보내는 겁니다. 잠깐 밖으로 나오라는 신호였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저를 몰아넣더니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방금 전까지 변호사들 앞에서는 억울한 척하더니 제 앞에서는 아주 비열한 협박범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영희, 좋게 좋게 말할 때 합의해. 너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 아니다. 뭐? 당신이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이야?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러자 남편이 품 안쪽 주머니를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증거?
아니 나한텐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어떡하지? 아니 내가 나올 때 그냥 나온 줄 알아? 니네 아빠 서재에 있던 그 비밀 장부랑 신제품 레시피 그거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어졌죠. 당신 설마 그거 훔쳐 나왔어? 당신 미쳤어? 그거 범죄야. 제 반응을 보더니 남편은 신이 나서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범죄? 니네 아버지가 탈세한 게 더 큰 범죄지. 이거 경쟁사 S푸드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장인어른 바로 검찰 조사받고 깜빵 가시는 거야. 회사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고. 어때? 선택은 네가 해. 조용히 재산 반 뚝 떼어주고 끝낼래? 아니면 아버지 감옥 보내고 길바닥에 나앉을래? 와, 이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20년을 아들처럼 챙겨준 장인어른을 팔아넘겨서지 뱃속 채우겠다는 심보가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거 가짜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거의 울기 직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아빠가 아시면 쓰러지셔.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 자료만은 넘기지 마. 부탁이야. 남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넌 효녀라니까. 걱정 마. 돈만 입금되면 이 자료는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테니까. 대신 딴 수작 부리면 바로 S푸드 최 팀장한테 전송 버튼 누른다. 알겠지?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그래, 그 가짜 장부 끌어안고 네 무덤으로 들어가는 꼴 내가 아주 맨 앞줄에서 구경해줄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저도 눈물을 훔치는 척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길고 지루했던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서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보단 그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른데 제 옆에서 걷는 저 인간의 표정은 그보다 더 화창해 보였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법원 정문 앞 도로에는 이미 낯익은 외제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썬팅이 짙어서 안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면서 선글라스 낀 여자가 손을 흔들더군요. 네, 바로 그 상간녀 최율이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내고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 남자를 마중 나오다니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나 봅니다. 남편은 차에 타려다 말고 마치 잊은 게 있다는 듯이 다시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더군요. 어이 김영희씨, 표정이 왜 그래? 위자료 뜯겨서 억울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저주 같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랑 이혼하는 순간 너네 가족 싹 다 알거지되는 거라고. 너 자존심 세우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내일 아침 뉴스나 잘 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올 테니까. 빈털털이 된 거 미리 축하한다. 아이고 불쌍한 것. 그는 낄낄거리며 제 어깨를 툭 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뭉하는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를 보면서 전 그제야 참았던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축하는 네가 받아야지.
지오킹 급행열차 탄 거 축하한다 이 멍청한 인간아.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품에 안고 간 그 비밀장부와 레시피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심심풀이로 만든 가짜 소설책이라는 걸요. 내일 뉴스가 기대되는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과연 알거지가 되는 건 우리일까요? 아니면 주제 모르고 날뛰던 그들일까요? 법원에서 돌아와 샤워를 싹 하고 나오니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20년 동안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나니 혼자 마시는 캔맥주 맛이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려는 듯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민석.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전 남편이었습니다. 차단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나 싶어서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딱 봐도 강남의 최고급 와인바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 최유리가 서로 팔짱을 끼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더군요.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텍스트가 가관이었습니다. 야, 김영희 사진 보이냐? 우린 에스푸드 계약금 받아서 축하 파티 중이다. 이 샴페인 한 병이 네가 아끼던 그 구질구질한 생활비보다 비쌀걸? 우린 이제 꽃길 시작이니까 넌 장인어른 모시고 흙길이나 걸어라. 아니 내일이면 깜빵길인가? 그 유치찬란하고 비열한 문자를 읽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렇게까지 눈이 멀 수 있구나 싶어서요. 저 인간들은 지금 자기들이 마시는 그 달콤한 샴페인이 사실은 사약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좋다고 들이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 화면 속 붉게 상기된 두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많이 마셔둬라. 마음껏 즐겨. 그게 너희 인생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그들이 금고를 털어가듯 소중하게 모셔간 그 USB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사실 아버지가 심심풀이로 만든 가짜 데이터들이죠. 숙성 소스 비법이라고 적힌 파일은 사실 소금 비율을 10배로 늘려서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짠 10년 전 폐기된 실패작 레시피고요. 이중장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엑셀 파일은 우리 회사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영수증이랑 아버지가 동네 경로당에 기부한 내역들을 복잡하게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에스푸드에 넘겼으니 에스푸드 사람들도 당장 열어보고는 와 대단한 자료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장 숫자만 봐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아버지가 아주 교묘하게 꼬아놓으셨거든요. 아마 경쟁사는 이 대단한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덤벼들 게 뻔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떤 사단이 날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불나방처럼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빛을 향해 뛰어드는 꼴이라니.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도 보내지 않고 조용히 박민석이란 이름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그는 삭제되었습니다. 내일 들려올 비명소리를 기대하며 전 아주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고요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품업계라는 곳이 생각보다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 제 직통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유통망 관계자들의 전화였죠.
다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김 실장님 이거 들으셨어요? 경쟁사 에스푸드에서 이번에 신제품 내놨는데요. 그게 대성식품 베스트셀러인 숙성 소스랑 맛이 똑같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심지어 가격은 더 싸게 푼다는데 이게 진짜예요? 혹시 그쪽에서 우리 기술 빼간 거 아닙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떤 회사입니까? 기술이 그렇게 쉽게 털리겠어요? 에스푸드에서 뭘 내놓든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길 테니까요.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 태도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 도는 정보지 일명 찌라시에는 이미 구체적인 정황이 돌고 있었어요. 에스푸드 대성식품 핵심 인력 영입해 기술 확보 성공, 신제품 출시 임박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돌아다녔죠. 그 핵심 인력이라는 게 제 전남편 박민석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더 기막힌 정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신복을 통해 들려온 첩보에 따르면 지금 에스푸드 공장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신제품을 만들 때는 소량으로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맛 테스트도 하고 변질 우려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인 에스푸드 개발팀 최유리 팀장, 네, 바로 그 상간녀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위에서 내려온 승진 압박과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필수적인 검증 절차를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박 이사님이 가져온 레시피는 이미 대성식품에서 수년간 검증 끝날 완성본이야. 테스트할 시간 어딨어? 당장 경쟁사보다 먼저 물량 풀어서 시장 선점해야 해. 지금 당장 생산 라인 풀가동시켜. 그녀의 독단적인 지시에 에스푸드 생산 라인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훔쳐간 그 소금 10배 실패장 레시피를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며 수십 톤, 아니 수백 톤의 원료를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에스푸드 본사 쪽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커피를 삼켰습니다. 검증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저 욕심만으로 엑셀을 밟으면 그 끝은 절벽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지금 저들이 신나게 찍어내고 있는 건 대박 상품이 아니라 회사를 집어삼킬 거대한 산업 폐기물 덩어리였습니다. 폭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 폭발음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에스푸드가 사활을 걸고 준비했다던 신제품 프리미엄 숙성 비법 소스가 전국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 동시에 깔리는 날이었죠. 저는 아예 연차를 내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팝콘이라도 한 통 튀겨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됐거든요. 오전 10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에스푸드는 대대적인 배너 광고를 띄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30년 전통의 깊은 맛,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기적의 소스 같은 낯뜨거운 문구들이 화면을 도배했죠. 그걸 보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기적의 맛이라니, 기절할 맛이겠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배송이 빠른 새벽 배송 이용자들과 오프라인 구매자들의 첫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댓글창을 새로 고침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겁니까? 한 숟가락 넣었는데 찌개 다 버렸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소금 소태예요. 혀가 마비돼서 감각이 없어요. 상한 거 아닙니까? 뚜껑 열자마자 썩은 젓갈 냄새 같은 게 진동을 하는데. 에스푸드 고객센터 전화도 안 받네요. 내 돈 돌려내라. 환불해달라. 이거 먹고 우리 애 토했다. 게시판은 순식간에 욕설과 항의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별점 테러는 기본이고 SNS에는 에스푸드 암살 소스, 미각 파괴자 같은 조롱 섞인 해시태그가 달린 인증샷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들이 훔쳐간 레시피는 아버지가 10년 전 염도 조절 실패로 소금을 10배나 때려 넣었던 폐기용 배합비였으니까요. 숙성은커녕 그냥 소금 덩어리에 온갖 잡내를 섞어 놓은 쓰레기나 다름없었으니 그걸 먹은 소비자들이 길길이 날뛰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시장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에스푸드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을 그리던 그래프가 순식간에 파란색으로 바뀌더니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수직으로 낙하하더군요. 뉴스 속보에는 에스푸드 신제품 품질 논란, 소비자 집단 소송 조짐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파랗게 질려가는 에스푸드의 주식 그래프를 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과 최유리 팀장, 지금쯤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대박을 꿈꾸며 터뜨렸던 샴페인이 사실은 독배였다는 걸 깨닫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진 않을까요? 그들이 겪고 있을 지옥 같은 혼란을 상상하니 제 손에 쥐어진 미지근한 캔맥주가 세상 그 어떤 와인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 회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로 번쩍거렸습니다. 에스푸드 사태가 워낙 점입 가경으로 치닫자 도대체 원조 맛집인 대성식품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취재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이 아닌 아주 당당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에스푸드의 신제품 파동에 대해 저희 대성식품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에스푸드가 출시한 문제의 제품은 저희 회사의 전직 임원이었던 박모 씨가 불법으로 유출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스푸드는 산업스 파이를 매수해 저희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기자들 사이로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훔쳐간 정보는 저희가 내부 보안 감사를 위해 미끼로 심어둔 가짜 데이터였습니다. 10년 전 폐기된 실패한 레시피와 조작된 더미 장부였죠. 에스푸드는 훔친 물건이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덥석 잡았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순간 정적에 휩싸였던 회의실은 곧바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성식품의 역대급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속보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죠. 와, 대박 반전이다. 도둑질하려다가 쓰레기를 훔쳐가서 망했네. 에스푸드 수준 알만하다. 남의 것 훔쳐다가 검증도 안 하고 팔아먹어? 그 박모 씨라는 전직 임원 혹시 대성식품이 심어둔 엑스맨 아니냐? 경쟁사 망하게 하려고 큰 그림 그렸네. 킥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에스푸드와 제 전남편 그리고 상간녀를 조롱하는 글들이 베스트 게시물로 도배되었습니다. 멍청한 도둑놈 대 덤앤더머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우리 회사 법무팀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절도, 그리고 저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까지 전 남편 박민석과 에스푸드 개발팀장 최유리, 그리고 에스푸드 법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며 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제 가슴을 뻥 뚫어주더군요. 선처는 없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고소인 진술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 제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더군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곧 마주하게 될 통쾌한 장면을 기대하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안내해 준 곳은 강력한 조사실 복도였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비고소인 신문 중이라서요. 형사님이 가리킨 곳은 반쯤 블라인드가 쳐진 조사실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척해진 얼굴에 며칠 못 씻은 듯 꾀지지한 몰골을 한 제 전남편 박민석이 앉아 있었죠. 빳빳하게 다려입은 양복에 기름진 머리를 하고 거들먹거리던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쥐새끼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뜻대로 안 풀리는지 갑자기 그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음이 잘된 조사실이었지만 그 악에 바친 목소리가 복도까지 웅웅거려 들릴 정도였죠. 아니 형사님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난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전 그 회사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라고요. 공익제보자 아시죠? 저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범죄자 취급을 합니까? 와,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회사를 팔아먹고 돈 챙기려던 놈이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조차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베테랑 형사님은 오죽했을까요? 형사님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석 씨, 소설 그만 쓰세요. 내부 고발이요? 고발할 비리가 있어야 내부 고발이 성립되죠. 당신이 에스푸드에 넘긴 이 USB 내용 우리가 포렌식 다 끝냈습니다. 형사님은 서류 한 장을 팔락거리며 팩트 폭격을 날리셨습니다. 이 이중장부라고 적힌 파일 열어보니까 대성식품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영수증이랑 회장님이 경로당에 쌀 기부한 내역이던데요. 그리고 이 비밀 레시피? 이거 국과수에 성분을 해보니까 그냥 소금물이나 다름없답니다. 사람이 먹으면 병원 실려가는 수준이라고요. 박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눈동자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더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비밀 금고에 있었는데? 당신은 훔친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욕심에 팔아먹은 겁니다. 훔친 물건이 쓰레기였다고 해서 도둑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푸드 측에서도 당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답니다. 돈 받고 엉터리 정보 줬으니까 사기 맞죠? 내부 고발자는 무슨 그냥 절도범의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어요? 형사님의 일침에 박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표정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그 꼴을 지켜보던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라는 거창한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좀도둑이라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조사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 저편이 무슨 시장동처럼 시끌벅적하더군요. 찢어지는 듯한 여자 비명과 남자의 고함이 뒤섞여 경찰서 천장이 다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가 전 그만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보고 싶었던, 아니 평생 보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반가운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나오던 전 남편 박민석과 2차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던 상간녀 최유리가 복도 한복판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경찰서 복도에서 만난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최유리는 박민석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습니다. 명품이라며 자랑하던 핸드백으로 박민석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갈기기 시작했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확실하다며? 네가 가져온 거 무조건 대박이라며?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렸어.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내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물어내!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도끼 어린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석도 가만히 맞고만 있진 않더군요. 억울하다는 듯이 최유리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네가 먼저 꼬셨잖아. 레시피만 가져오면 이사 자리 주고 연봉 2배로 준다며. 네가 부추겨서 한 짓인데 왜 나한테만 뒤집어 씌워? 나도 속았다고. 나도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깜빵가게 생겼는데 누굴 탓해? 뭐? 꼬셔? 네가 돈 욕심에 눈 멀어서 훔쳐온 거잖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멍청한 놈. 야, 너 말 다 했어? 그러는 너는 내가 가져온 거 검증도 안 하고 공장 돌린 주제에 팀장이란 게 무식하기는. 둘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엉겨붙어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형사 2-3명이 달라붙어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진흙탕 싸움이었죠. 사랑한다고 우리들이 꽃길 걷자고 샴페인 터뜨리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지금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원수가 되어 있는 꼴이라니. 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그 난장판을 흐뭇하게 감상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VIP석에서 직관하는 기분이랄까요? 한참을 씩씩거리던 두 사람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헝클어진 머리꼴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날려줬습니다. 어머, 보기 좋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깜빵 가서도 그렇게 서로 탓하면서 알콩달콩 지내봐. 응원할게. 야, 김영희, 너 거기 안 서! 뒤에서 박민석이 꾀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제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남아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을 때 쇠창살 너머로 나타난 전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더군요. 기름졌던 머리카락은 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헬쑥해진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유리벽에 매달리며 애원하더군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나 봐. 최 팀장 그 여자가 하도 꼬드겨서 나 진짜 장부 내용도 안 보고 가져간 거야. 맹세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장인어른한테 제발 선처 좀 부탁한다고 전해줘. 어? 끝까지 남 탓. 변명뿐인 그 입을 보니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먼지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박민석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 장부 내용을 안 보고 가져갔다고? 아니, 당신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야. 그리고 그 파일들 아빠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야. 당신이 언젠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당신 보라고 일부러 덫을 놓으신 거라고.
당신은 그 뻔한 미끼를 덥석문 멍청한 물고기일 뿐이고. 뭐라고? 일부러 덫을 놨다고? 그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아버지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표정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깜빵에서 콩밥 먹으면서 잘 생각해봐. 당신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아마 주제 넘은 욕심을 부릴 때부터였겠지? 평생 거기서 반성하면서 살아. 난 이제 내 인생 살러 갈 테니까. 저는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그를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여보! 영희야! 하고 부르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전남편 박민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깜빵에서 슬기로운 수감 생활 중입니다. 아마 나오더라도 전과자 딱지에 빈털털이라 갈 곳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여우 같던 상간녀 최유리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건 물론이고 S푸드 측에서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집이고 차고 다 경매로 넘어가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했다는 말도 있고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결말이죠. 반면에 저희 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직한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위놈은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인생 참 그렇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그 평범한 진리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웃게 되는 날이 오니까요. 저도 이제 똥차는 폐차시켰으니 벤츠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제 두 발로 당당하고 씩씩하게 꽃길만 걸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